10월달 전국연합 모의평가 생활과윤리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10월달 문제가 이렇게 어렵게 나오는 편이 아니었는데 얼마 전부터 조금 어려워지는 추세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모의고사에 비해서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 뭐 그런 느낌이네요. 네,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뭐 윤리학의 분류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가를 보시면 윤리학은 옳다 그르다와 같은 용어가 도덕적 논의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그 의미를 분석하고 윤리학이 학문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주력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메타윤리학적인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나를 보시면 윤리학은 옳고 그른 행위는 무엇인가에 대한 도덕 원리를 이용을 합니다. 도덕 원리를 이용을 해요. 도덕 원리를 사용을 하고 구체적인 생명, 정보 이런 곳에서 어떻게 문제에 대한 실천적인 지침을 제시하는가 요거에 이제 관심을 갖는 학문이랍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이론을 만들어서 요걸 활용하고 실천적인 어떤 지침을 주는 문제 해결에 대한 지침을 주는 이런 것들을 주력하고 있으니까 실천 규범 윤리학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1번을 보시면요. 도덕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은 위에서 나왔죠. 이거 실천 규범 윤리학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안 될 것 같고요. 2번 도덕 추론에 대한 논리적인 타당성을 검토하는 게 메타 윤리학의 주요한 특징이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될 것 같고 3번 사회의 도덕적인 어떤 관행을 가치 중립적으로 기술하는 그런 윤리학이다. 그러면 우리 기술 윤리학이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4번 도덕 현상의 인과관계를 경험적으로 조사한다. 인과관계를 경험적으로 조사하는 것까지만 나오시면 요거 기술 윤리학의 특징인 거죠. 5번 보편적인 도덕규범의 체계를 확립한다라고 하는 건 보편적인 도덕규범의 원리, 기준 뭐 이런 것들을 만든다는 거니까 규범윤리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조금 더 구체화한다면 이론규범윤리학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요거 뭐 가 정도는 뭐 가가 아니죠. 나 정도의 실천 규범 윤리학에서는 체계를 확립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메타 윤리학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볼게요. 2번 문제는 이게 동양윤리 문제로 나왔는데 이게 국가와 시민의 윤리와도 연결이 좀 되는 그런 파트죠. 자, 갑을 먼저 보실게요. 백성을 법령과 형벌로 다스리면 백성은 형벌을 모면하려 들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게 된다. 그럼 이분은 형벌을 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끄러워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도덕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분인 거죠. 그래서 백성을 덕으로 이끌고요. 네, 덕으로 이끌고요. 예로서 다스린다 되어 있죠. 그러면 덕으로 이끈다. 요거는 덕치를 얘기하는 거겠고, 그리고 예로서 다스린다. 그러면 역시 예치를 얘기하는 거겠구나. 그러면 예치와 덕치를 둘 다 이야기하시는 분이네. 덕치, 예치를 모두 주장하시는 분이네. 그러면 요거는 이제 공자 선생님의 이야기가 되실 것 같아요. 뭐 공자 선생님까지 안 오셔도 순자가 아닌 유교사상가다라고 생각하셔도 문제 푸는 데는 어려움이 없겠죠. 자, 을을 보시면 최상의 지도자는 백성이 단지 그의 존재만 알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나머지는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을 이루면 뭔가 성과를 이루게 되면 백성은 스스로 자기가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면 여기 자기가 스스로 했다 할 때 이 스스로가
자연이라는 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뒤에 보니까 무위하면 다스리지 못할 게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최상의 지도자는 결국 무위로서 다스려야 된다를 이야기하시는 노자 선생님의 글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공자는 통치자는 법을 배제하고 덕으로만 통치해야 된다. 덕으로 통치해야 되기는 한데요. 덕으로 통치를 한다라고 하는 건 통치의 기반을 덕으로 삼는다는 것이지 나머지는 다 필요 없다가 아닌 거죠. 그래서 법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법도 있고 형벌도 있기는 한데 그 근간에 덕이라고 하는 것을 근본으로 해서 다스린다, 이런 맥락인 거죠. 그래서 1번은 잘못된 설명이고요. 2번, 통치자는 백성이 편안해진 후에 수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교에서는 수기 후 안인이죠. 수기, 자기가 먼저 수양한 이후에 안인 백성을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뒤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3번, 통치자는 인의를 갖춰야만 무위로 다스릴 수 있다. 무위로 다스려야 되지만 무위는 인위적인 사회의 규범과 제도를 버리는 거니까 인의에 반대해야 되겠죠. 이런 인위적인 도덕 규범에 반대해야 되겠습니다. 갖춰야만이 아닌 거죠. 4번, 통치자는 백성이 무지의 덕을 갖추어야 되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그 이상적인 국가에서 이제 백성들에게 무지하고 무욕하고 그리고 소박하게 살아가기 위한 무위한 삶을 강조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맞는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 통치자는 선악을 규범을 세워야 된다 그러시면 노자 선생님은 인위적인 규범을 반대하실 거고요. 그리고 뭔가 선악을 구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죠. 자연의 입장에서 본다면 선과 악은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구별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오셔야 됩니다. 유교에서는 맞을 수도 있는 표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답은 4번 되시겠네요.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서양윤리 파트가 나왔고요. 여기 보시니까 의무 얘기로 시작하네요. 의무는 법칙에 대한 존경이고요. 필연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의무의 개념, 정의 되시겠습니다. 의무의 정의. 칸트가 정의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자신이 의도한 행위의 결과인 대상에 대해서 나는 경향성을 가질 수는 있어요. 경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자연적인 경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칸트는 인간이 현실체, 현상체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예지체적인 인격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경향성을 가진다, 욕구를 지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요. 하지만 이게 존경의 대상은 아니다. 존경의 대상은 해야만 한다라는 의무에게서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지체적인 인격에서 비롯된 행위만이 도덕적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문제 상황은 안 보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1번. 동정심은 자연적 경향성이죠. 이것이 기준이면 도덕적인 행위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약속 준수와 공연 관람 중에서 더욱 칭찬받을 행위, 이거는 타인의 예속된 행위죠. 타인의 판단에 예속된 행위이기 때문에 자율적인 도덕 판단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덕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3번, 쾌락을 산출하는 행위, 쾌락, 유용성, 행복이라는 결과는 칸트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율적인 선택의 부분이 아니래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도덕적인 판단 기준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알고 계시지요. 4번, 약속을 지킬지 말지에 대한 경향성, 이것 경향성 아닙니다. 경향성이 아니라 의무죠. 약속을 지켜야만 한다는 의무에 따라 해야 되는 거죠.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신의 행위가 보편화 가능한 준칙,
준칙은 준칙인데 이게 보편화될 수 있는 준칙이면 정언 명령의 형식에 맞게 되는 거죠. 정언 명령의 형식에 부합하게 되는 거니까 이게 맞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5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 유전자 편집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유전자 편집을 통해서 유전병을 치료할 수 있는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는 후대의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네요. 유전자 치료는 후대의 자율성을 침해한답니다. 후대의 자율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허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3단 논법 얘기로 나왔지만요. 이거에 대한 반론을 골라라 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가 후대의 자율성 침해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허용할 수 있어야 된다가 여기에 대한 기억에 대한 반론이 되겠습니다. 반론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찾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1번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는 후대의 삶을 특정 방향으로 결정하는 개입이다는 지금 가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건 답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2번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는 유전적 다양성을 감소시켜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약화시킨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 얘기가 아니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약화시켜서가 아니라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 얘기로 오셔야 되니까 이것도 답이라고 볼 수가 없겠고요. 그 다음에 3번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는 인간으로서의 도덕적인 지위를 가진 배아를 단지 수단으로만 취급한다. 이거는 가에 대한 설명이 될 수도 있는데요. 가에 대한 설명이 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어요. 지금 뭐 배아를 도덕적인 지위를 가진 이런 얘기 없잖아요. 요 자율성 침해 요 부분을 지금 설명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해당하지 않는다. 어쨌든 이게 허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본다면 이게 허용돼서는 안 돼라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가에 대한 관점에 어느 정도 부합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가가 아니라 이거에 대한 반론을 고르셔야 되니까요. 틀린 거고요. 4번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는 부모의 의지에 따라 자녀의 자질이 설계되는 우생학적으로 변질될 수 있어. 이게 이제 가에 대한 설명인 거죠. 자율성을 침해한다.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요. 5번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는 유전 형질 개선해 삶의 방향에 대한 미래 세대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어. 요게 이제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어에 대한 반론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요게 이제 정답이 됩니다.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어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후대의 사람들이 유전 형질을 개선해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좀 더 많은 선택권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야 이렇게 하니까 자율성이 오히려 증대되겠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3단 논법까지 우리가 가지 않으셔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원조 문제네요. 갑을 먼저 보실게요. 질서정연한 만민 나오셨고요. 고통받는 사회 나오셨네요. 그러면 롤스 마저 보시죠. 원조 해야 되고요. 고통받는 사회는 정치적이며 문화적인 전통들, 인적 자원과 기술 수준,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는데 필요한 물질적, 과학적, 기술 자원이 결핍되어 있는 사회라서 요것들 위에 있는 정치적이며 문화적인 전통을 만들어주는 역할. 그래서 이제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는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을을 보시면 을의 입장은 절대 빈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고통스러운 삶이 절대 빈곤이라고 보고 있고 도덕적으로 마찬가지로 중요한 일을 희생하지 않고 라고 하는 조건을 달고 절대 빈곤을 감소시킬 수 있다면 절대 빈곤에 빠진 사람을 마땅히 도와야 한다. 도와야 하는 거는 의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의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시니까 이거 싱어다라는 거 우리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보기 볼게요. 롤스는 고통받는 사회들만 요거 맞죠?
롤스는 해외 원조의 대상이 고통받는 사회들만으로 제한되어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다 그러시면 틀렸어요. 이걸로 맞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2번 서로 다른 만민 간의 평균적 부의 차이를 좁히는 것. 평균적 부의 차이를 좁히는 것은 원조의 목표가 아니지요. 원조의 목표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 맞네요. 이 부의 차이를 좁힐 필요가 없고요. 질서 정연한 사회 체제를 만들면 되죠. 이게 목표이기 때문에 아니다 그래서 맞는 건 2번이 되겠네요. 3번 싱어는 해외 원조는 칭찬받을 만한 가치가 있지만 당위가 아니라 자선행위다? 아니죠. 당위, 의무죠. 의무입니다. 자선이 아니죠. 의무입니다. 우리 당위는 의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틀렸고요. 4번 해외 원조가 가져올 결과에 따라서 원조 이행 여부가 결정되지요. 싱어는 결과주의적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서를 달고 있죠.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5번 해외 원조는 경제적 불평등을 규제하는 분배 정의의 원칙에 근거해야 된다 했을 때 일단 우리가 롤스가 좀 떠오르죠. 예, 요게 이제 롤스에게서는 차등의 원칙인데요. 롤스는 차등의 원칙을 해외 원조의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뭐 싱어라고 본다면 불평등을 규제하는 분배 정의의 원칙이라고 하면 공리의 원칙이기 때문에 뭐 공리의 원칙이라고 해도 되는데 이제 경제적인 불평등을 규제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칙이라는 게 싱어한테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6번으로 넘어가죠. 6번. 네, 6번 보겠습니다. 6번. 자, 그림의 강연자의 입장, 지지할 입장이네요. 현대사회에서 유행이란 해서 유행 얘기가 나오네요. 그러면 요거 진멜 선생님이구나. 게오르그 진멜이겠구나. 느낌이 좀 오시면 좋겠습니다. 사진도 우리 2번인가요? 올해 나왔던 그 진멜의 사진을 거의 그대로 가져오셨죠. 아무튼 유행은 사회적인 균등화 경향과 차별화 경향 사이에 타협을 이루려고 시도하는 삶의 형식 중에 하나예요. 자, 균등화 하고 싶은 거는 하류층이죠. 하류층이 상류층에게, 예, 상류층과 균등화하고 싶어 하고요. 차별화하고 싶어 하는 거는 이제 상류층이 하류층과 차별화하고 싶은 거죠. 또 여기 균등화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 상류층 안에서 내부적으로는 균등화의 경향을 나타나고 여기 차별화는 상류층과 하류층이라고 하는 이런 외부적 차원에서의 차별화 경향을 얘기하고 있기도 하죠. 예, 이거 우리 뭐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상류층의 유행은 하류층의 유행과 구분이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상류층에서의 유행은 이렇게 차별화하는 경향에 따라서 하거나 자기네들끼리의 내부의 균등화를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하류층의 유행과 구별되고요. 상류층의 유행은 하류층에 의해서 동활되는 순간 상류층의 유행은 소멸됩니다. 자, 이거 이해되시죠? 하류층은 상류층과 동화되고 싶어 해요. 균등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게 동화되게 되면 똑같아지게 되면 상류층은 이제 차별화 경향이 사라지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유행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행이 소멸되고요. 남과 구분되려는 이 욕구가 결여되어 있는 경우, 욕구가 결여되어 있다면 집단에 속하고자 하는 욕구가 결여되어 있는 경우 유행의 영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영역에서 구분되려고 하는 이런 욕구와 집단에 속하고자 하는 이 욕구 때문에 유행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현대사회에서 유행의 생성과 소멸은 유행이 없어지고 생겨나는 것은 계층 차이의 산물이에요. 맞죠? 하류계층과 상류계층의 산물의 차이이네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유행은 계층 내에서는 동질성을 유지하고 계층 간에는 차별성을 드러내는 거죠. 감추는 게 아니죠. 뭐 람보르기니나 뭐 이런 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는 상류 계층이야 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어떤 모습으로 유행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상류층은 차별화 경향성을 은폐 안 합니다. 드러내죠. 하고 유행을 선도합니다. 그래서 하류층에 있는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죠. 4번 하류층은 상류층에 동화되기 위해서 새로운 유행을 창출해낸다. 유행은 상류층이 만들어낸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류층이 만들어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5번 하류층은 타 계층을 모방하지 아니에요. 모방해요. 상류층을 모방합니다. 그리고 유행은 영속하지 않습니다. 없어졌다, 있어졌다 이렇게 계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틀린 답이고 1번이 맞는 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은 직업 관련 문제들이 나오고 있네요. 답을 먼저 좀 보시면요. 자본주의에서의 노동은 상품만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를 하나의 상품으로 생산해낸다. 요런 느낌, 노동자를 생산해낸다. 이런 느낌 오시면은 우리 마르크스 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노동자는 이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노동이라는 게 강요, 자발적인 노동이 아니라 강제된 노동을 하게 된다. 누구한테 예속되겠냐면 자본가한테 예속이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원래 노동은 자신의 자아를 실현해야 돼요. 자발적인 노동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하는 노동이어야 되는데 강제로 노동을 하니까 자기를 실현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제로 수행되는 노동을 멈출 때까지 자유의 영역은 비로소 시작된다라고 해서 강제로 이제 노동하지 않아야 이제 자유가 확보된다 이렇게 보고 계셔서 마르크스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을을 보시니까요. 각 개인은 신께서 지정하셨어요. 신께서 지정하신 생활 방식이 있는데 이걸 맨 마지막에 소명이라고 부른다니까 요거는 칼뱅이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계속 좀 볼까요? 지정하신 생활 방식이 있고요. 그것은 우리가 인생을 방탕하게 살지 않도록 지정해 주신 초소와 같대요. 이 모든 것은 신께서 지어주신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알고 따라야 할 의무가 생겨난다.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내 맘대로 직업을, 생활 방식을 결정할 수가 없죠. 신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네요. 자, 그러면 마르크스부터 좀 볼까요? 1번. 계급이 완전히 소멸된 곳에서 마르크스의 이상사회에서는 계급이 완전히 소멸되죠. 그 이상사회를 우리가 공산주의라고 하고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계급이 소멸되고요. 그 다음에 뭐 국가도 없어지고요. 사유재산제도 없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다 소멸됩니다. 네, 노동의 본질이 실현된다. 노동의 본질은 아까 자아실현이라는 거였잖아요. 궁극적인 목적. 그러면 요거 맞는 거네요. 1번. 그럼 2번 자본주의에서 기술적인 분업을 통해서 노동소외를 없애야 된다. 이 분업이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이 분업 체제를 없애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노동소외를 없애기 위해서는 분업을 없애야지 분업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3번 칼뱅은 노동하는 것과 독실한 신앙생활을 병행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신이 주신 노동을 신앙생활과 연결시킨 분이시죠. 연결시킨 분이십니다. 그래서 병행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색깔이 잘 구별이 안 돼가지고요.
네. 4번 노동을 통한 부의 축적은 신이 부여한 소명에 위배된다. 아니죠. 신의 선물이라고 보죠. 노동이라고 하는 게 신에 의해서 명령되어진 거기 때문에 그 명령을 잘 따른 것에 대한 결과로 부의 축적이 이루어지니까 이건 신의 은총이다. 신의 은총이고 이 신의 은총을 받은 것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구원의 증표가 될 수도 있기도 하죠. 예, 그래서 위배된다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5번 노동은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닌 그 자체가 목적이다. 아까 마르크스는 자아 실현의 목적이 있었죠. 궁극적인 목적. 그리고 칼뱅의 경우에는 노동은 신의 명령을 잘 따르는 목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둘 다 아닌 그 자체가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보시지요. 시민불복종 문제네요. 시민불복종은 정치적 원칙, 즉 헌법과 사회제도 일반을 규제하는 정의의 원칙들에 의해서 지도되고 정당화되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이거 뭐 롤스죠? 정의의 원칙. 예. 정치적 다수자에게 정상적인 호소를 해왔어요. 보통 시민 불복종은 소수자들에게서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다수자들에게 이렇게 막 호소를 합니다. 다수의 정의관에 합당하다라고 호소를 해오다가 그 호소가 성공적이지 못한 경우에 최후의 수단, 대책으로서 시민 불복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롤스인 거는 우리가 금방 찾을 수가 있겠고요. 1번. 유권자 다수가 공개적으로 참여해야만 시민불복종이 정당화된다. 자,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다수의 정의관을 근거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민불복종이 꼭 다수가 참여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수가 참여할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다수가 참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됐고 다수의 정의관에만 근거하시면 이게 정당화가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꼭 다수가 참여해야 되는 건 아니죠. 2번 부정의한 정치 체제에서는 시민불복종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시민불복종은 질서정연한 사회 체제를 가지고 있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대체로 정의로운 사회에서 가능한 일이지 부정의한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는 고통받는 사회나 무법국가 같은 문화에서는 시민불복종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3번 정의의 원칙에 근거하지 않은 양심적인 행위도 정당한 시민불복종이 될 수 있다. 아까 여기 정의의 원칙들에 의해서 지도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고 이거는 이제 양심적 거부다. 양심적 거부다라고 해서 시민불복종과는 좀 다른 개념이야 라고 롤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민불복종 아니에요. 4번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주지 못하는 정책에 대해서 시민불복종이 정당화된다라고 하는 건 우리 앞에서도 나왔지만 요거는 차등의 원칙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차등의 원칙에 의해서 무엇인가 문제가 발생되는 거는 시민불복종의 대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4등의 원칙은 시민불복종에 적용되지 않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요. 그러면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위반했어요. 근데 이 정책이 정당한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답니다. 보통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균 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가 시민불복종의 대상에 들어가지만 모두가 아니죠. 여기를 이제 여기에 대한 현저하고 심각한 위반인 경우에만 시민불복종이 허용되기 때문에 현저하고 심각하지 않은 위반의 경우에는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오시면 되시겠네요. 뭐 시민불복종의 문제는 그렇게 막 어렵지 않아서
제가 많은 설명을 안 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9번 보시죠. 요건 예술 문제네요. 갑을 보시니까 임금과 대신들이 음악을 좋아해서요, 즐기면 국가가 어지러워지니까 음악을 즐기지 말아야 되겠네요. 말아야 되겠네요. 농부가 음악을 좋아해서 듣다 보면, 좋아하여 듣기만 한다면 콩과 조가 부족해지고요. 천하의 이익을 일으키고 천하의 해를 없애려고 하는 것은 음악을 금해야만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음악보다는 요 천하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해악을 감소시키는 것, 요것이 이제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니까 묵자 선생님이 되시겠지요. 자, 그에 비해서 을을 보시면 얘는 사람의 본성이 아니라 성인의 자기예요. 그러면 어쨌든 얘를 주장하니까 유교인데 사람의 본성에서 나온 게 아니다니까 성악설이고, 성인이라고 하는 훌륭한 왕들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다라고 보니까 순자 선생님이시구나 알 수 있죠. 근데 얘에 맞는 음악을, 인간의 본성을 바로잡아주고, 그렇지 않은 사특한 음악의 경우에는 인간의 본성을, 이렇게 악한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주기 때문에 백성이 혼란해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음악이 바람직한 음악, 엄숙한 음악이어야 백성을 혼란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자, 요거 하나 기억해 둘게요. 우리가 생윤에서는 보통 왕도 정치 나오시면 맹자로 그냥 왔었는데, 여기 처음으로 이렇게 윤사에서만 좀 나왔던 왕도 정치를 이상적인 정치로 본다는 순자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왕도 정치가 나와도 순자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왕도 정치가 나온다고 모두 맹자다 이렇게 오시면 안 된다. 이거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억 보죠. 음악은 생산활동을 방해합니다. 생산활동을 방해하지만 즐거움을 주기는 해요. 그래서 옳지 못하죠. 기억은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 가죠. 음악이 예에 맞으면 사회를 바로잡는, 질서를 잡히게 하는, 백성을 뭐라고 돼 있죠? 백성을 혼란하지 않게 하고 편안하게 하는 그런 규범이 되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음악을 본성을 변화시켜서 세상을 조화롭게 할 수 있어요. 순자의 경우는 화성기위를 주장을 하시기 때문에 본성을 수양을 통해서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수양의 방법으로서 음악을 사용하고 있으신 거죠. 그래서 이거 맞고요. 그 다음에 리을, 음악 없이는 이상적인 인간의 경지에 이를 수 없다. 이거는 음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니까 묵자가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순자 선생님은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지, 이게 뭐 음악이 없으면 절대 안 돼, 이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것도 순자는 동의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정답은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는 조금 어려웠던 환경 문제 되시겠습니다. 제시문 사상가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한번 볼게요. 갑을 보시면 동물이 이성을 지니지 못했다 하더라도 동물을 폭력적이고 잔인한 방식으로 대우하는 것,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배치된다. 라고 해서 이거 칸트의 주장인 거 다 아시죠? 칸트의 주장이 되시겠습니다. 을을 보시면 개별 생명체는 고유의 선을 실현하고 있어요. 고유의 선을 실현하고 있고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에요. 그러면 테일러 선생님 되시겠죠? 자, 병은 좀 특별하게 종차별주의가 나오기는 했지만, 뭐 식량 얘기를 해서 원조 얘기랑 엄청 이렇게 가깝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요거 싱어 얘기인 거는 다 알고 계시지요. 요 제시문 자체가 원조에서도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싱어 입장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싱어, 테일러, 그리고 칸트의 입장을 비교해 보시죠.
자, 기억. 동물은 수단으로 간주되지만 인간은 수단으로 간주될 수 없다. 자, 일단 서술어에서 간주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건데, 칸트에게 있어서 인간은 당연히 목적으로 존중받아야 될 대상이지만, 목적이면서 동시에 수단이 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칸트가 틀렸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도 다 틀리지요. 나머지도 다 인간도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오셔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도 다 틀리다.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니은 생명이 있는 비이성적 존재, 생명이 있는 비이성적 존재라고 하면 인간 제외한, 인간을 제외한 동물, 그리고 식물까지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에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 칸트 선생님의 입장을 먼저 보시면 도덕적 지위는 인간만 가지니까 인간중심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칸트는 당연히 틀립니다. 정당화될 수 없어요. 근데 테일러는 동물도 되고 식물도 되지요. 그러니까 정당화될 수 있다.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서술어가 될 수 있다예요. 무조건 다 된다가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싱어도 마찬가지죠. 동물, 일부 동물이 되죠. 전체 동물이 아니니까 이렇게 할까요? 전체 동물이 아니니까 요 정도 이렇게 할게요. 동물이 되잖아요. 그러면 정당화될 수 있는 거니까 여기 될 수 있다. 이렇게 오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B에도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 그러면 정답은 사실 디귿리을인데 한번 보시지요. 자, 칸트를 좀 보시면 C, 동물에 대한 인간의 의무. 일단 동물에 대한 인간의 의무는 칸트에게 없습니다. 인간의 의무는 인간에 대한 의무만 있어요. 그래서 동물에 대한 의무는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칸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테일러를 보셔야 되겠죠? 테일러는 이제 생명에 대한 인간의 의무가 있죠? 테일러의 표현으로 따지면 사실은 자연에 대한 의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연에 대한 의무지만 동물과 식물에 대한 의무죠. 아무튼 동물에 대한 의무가 있을 수 있어요. 조건부로 이행된다라는 건 무조건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동물에 대한 의무를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안 지키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인데 테일러가 동의하지요. 왜냐하면 우선성의 원칙을 이야기하니까요. 우선성의 원칙에 따라서 반드시 이 동물과 식물에 대한 존중이나 이런 의무를 실현해야 되는 건 아니죠. 이거 우선성의 원칙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싱어는 여기 일부 동물, 전체 동물 안 했지만 제가 이런 게 없이 나오는 경우는 그냥 그 학자가 얘기하는 동물의 개념으로 그냥 받아들여서 그냥 쾌고감수 능력이 있는 동물로 보시면 됩니다. 싱어의 입장에서 본다면 동물에 대한 의무가 있겠죠. 동물을 인간과 평등하게 고려해 줘야 되는 쾌고감수 능력을 지닌 이익관심을 지닌 존재들을 평등하게 고려해 줘야 되는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이 있잖아요. 그 원칙이 적용되지만 이게 무조건적으로 적용되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이제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다수자의 어떤 평등이란 말이에요. 공리주의적인 관점을 기억을 해주신다면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소수의 동물이 권리가 침해를 당하는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동물에 대한 의무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건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싱어가 맞게 되겠죠. 싱어가 맞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오시면 되겠고요. 리을 보시면 리을 선지가 조금 까다로웠는데 인간 이외의 그러면 이제 인간 말고 나머지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면 동물,
식물, 무생물 이렇게 되는데 개체에 대해서 이거 빼면 됩니다. 개체에 대해서 차별적인 대우가 정당화되느냐, 이게 지금 고려가 아니라 대우란 말이죠. 차별적인 대우가 정당화되느냐 그러면 당연히 인간중심주의자인 칸트는 인간 이외의 존재를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을 허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테일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일단 여기 무생물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 무생물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대우가 당연히 허용이 되지요. 심지어 아까 여기 우선성의 원칙에 따라서도 같은 동물과 식물이라는 생명체들 안에서도 차별적인 대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여기 무생물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당화가 돼요. 그리고 싱어도 마찬가지죠. 여기 식물하고 무생물을 포함하면 당연히 차별적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소수의 동물의 권리 침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차별적인 대우가 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가 얘기해도 다 맞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라서 모두의 공통점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문제를 출제하다 보니까 이렇게 선지를 이렇게 2개씩으로 구성을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맞추기가 쉽게 표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고르시다 보면 맞출 수 있는 그런 확률은 높아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1번도 조금 생소한 선지가 있었어요. 이것도 한번 봐주세요. 자, 갑을 먼저 보시면 인간이 자기를 죽일 권한이 없어요. 자신을 죽일 권리가 없어요. 생명에 대해서 스스로 해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네, 생명을 뭐 이렇게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런 얘기도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 권리를 사회에게 양도하는 게 불가능하다. 사회에 양도할 수 없다. 자, 요게 나오면 만약에 지금 이거는 이제 처벌 관련된 형사적 정의, 교정적 정의 관련되니까 요게 이제 베카리아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사회계약 전체적인 입장에서 좀 봤을 때 생명권 양도가 불가능하다 얘기하시는 분은 일단은 로크도 여기 이렇게 똑같이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생명권 양도할 수 없어 이야기하시는 분이 홉스죠. 홉스도 생명권을 양도할 수 없어. 이거 얘기하시는 분이시죠? 이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사형은 권리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형은 한 사람이 시민에 대해서 국가가 벌이는 전쟁이니까 사형에 반대하시는 베카리아 선생님의 주장이다 라는 거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을을 보시면 사형은 사회계약에 포함될 수 있어요. 사회계약 포함되네요. 이유로 사형을 불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의 왜곡이래요. 포함될 수 없다는 이유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계약에 포함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잘못 법을 해석하는 거래요. 처벌의 법칙은 하나의 정언명령이래요. 칸트네요. 칸트. 정언명령. 그가 살인을 했다면 그는 죽어야 됩니다. 살인을 했다면 죽어야 돼요. 네. 그러면 이건 응보주의를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면 요거는 칸트 선생님의 입장입니다. 자, 기억 볼게요.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정의롭다. 여러분 이런 선지를 조금 주의해 주세요. 아니라 요거 작년 9월달 문제부터 요런 표현들 요런 선지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범죄 예방의 목적을 두고 있는 게 틀리지 않습니다. 예방주의를 따라요. 공리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 맞아요. 맞는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야 되는 것도 있지만 범죄자를 교화하기 위한 목적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가 아니죠. 아니에요.
요것도 중요하고 요것도 중요한데 효과적인 면에서 봤을 때 조금 종신노역형이나 이런 경우에는 범죄를 예방하는 것에 포인트를 두고 있기는 하지요. 그래서 이게 아니라가 아니다. 아니라가 아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라가 아니다. 그 다음에 니은, 요런 거는 조금 주의해 주세요. 니은, 범죄자의 의도를 제외하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어떻느냐에 따라 범죄의 경중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공리주의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결과가 중요합니다. 결과가 중요해요. 의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맞는 거다. 이렇게 오시면 되겠고요. 죄송해요. 디귿. 칸트는 범죄자의 생득적 인격성을 존중해야 되죠. 맞습니다. 하기 위해서 사형 이외의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최근에 사설 모의고사나 이럴 때 살인자에게 사형 이외의 다른 형벌을 칸트가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선지가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조금 고민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이 출제자도 그런 의도를 가지고 출제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약간 그런 면에서 좀 많이 벗어나 있는 거예요. 이 문제에 지금 주어가요? 없어요. 주어가요? 없어요. 범죄자의 생존적 인격성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사형 이외의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뭐에 대해서가 지금 없죠. 지금 살인인지 형벌 범죄자인지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아요. 만약에 살인자라고 하면 사형 이외의 살인자라고 하면 사형 이외의 형벌을 부과할 수 없어. 이게 맞지요. 그런데 지금 살인자인지가 안 나와 있어요. 그냥 범죄자라고만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범죄자가 살인자인지 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무조건 사형을 처하면 안 되죠. 사형에 처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고민했던 그런 사형 이외의 형벌을 살인자에게 부과할 수 있냐 이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만약에 이제 살인자를 사형 이외의 형벌에 처할 수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사실은 그 살인자를 사형 이외의 형벌에 처하는 게 정원 명령에 딱 맞는 형벌은 아닌 거라서 칸트가 동의하는 거는 아닌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없지는 않겠지만 다른 경우가 없지는 않겠지만 그거는 어쨌든 정원 명령이라는 응보주의적 관점에 맞지는 않는 거기 때문에 칸트가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까지 알 필요 없이 일단 응보주의적인 관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 여기는 범죄자가 살인자인지 뭔지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게 답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리을 갑을 모두는 공적 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범죄와 형벌 간의 비례관계. 자, 공적 정의라고 하는 거는 각 사상가마다 정의에 대한 관점이 다 다를 수가 있고 그 정의를 위해서 범죄와 형벌이 비례관계여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죄가 늘어나면 처벌도 비례적으로 늘어난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사상가들 모두가 동의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리을로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요게 조금 낯선 선지 하나가 등장을 해서 고민을 하셨겠지만 우리가 공부하신 대로 푸시면 됩니다. 공부하신 대로. 다른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자, 12번 분배의 문제네요. 최근에 평가원에서는 노직 관련된 문제를 조금 힘을 줘서 문제를 냈는데 여기는 노직보다는 롤스 문제를 조금 더 봤더라고요. 롤스 한번 볼게요. 갑입니다. 평등한 사람들은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된다는 형식적 평등의 원칙에 따라
원초적 입장의 합의 당사자들은 서로 동등한 입장에 처해져야 된다. 여러분, 원초적인 입장을 설정해서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는 사람은 우리가 배운 지금 사상가들 중에서는 롤스밖에 없죠. 그래서 롤스구나라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을을 보시면 분배적 정의에 관련된 정형적인 원리에 따르면 재분배는 필연적이다. 그러면 정형적인 원리는 안 좋은 거네. 그러면 비정형적인 원리에 따라야 된다. 요 얘기하시는 분이신 거라는 거죠. 소유 권리론 주장하시네요. 소유는 소유권을 가져야 되는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가야 된다. 이게 소유 권리론이고, 재분배는 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한다 했으니까 이때의 재분배는 복지에 대한 재분배가 아닌 거죠. 교정에 대한 재분배가 아닌 거죠. 복지에 대한 재분배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고 노직이구나라고 찾아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것도 약간 조금 어려운 선지가 있기는 한데요. 뭐 그래도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억 보죠. 부의 획득 과정에서 자연적 우연성 자체를 활용하지 않는 것을 지향하는가? 자, 일단 롤스, 노직 둘 다 틀렸죠. 일단 노직 선생님은 자연적 우연성을 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안 되고요. 롤스도 조건이 된다면 정의의 원칙에 따르는 어떤 과정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간다면 자연적이고 우연적인 어떤 임의성을 활용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향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 요게 이제 조금 곤란했는데 원초적인 입장에 있는 당사자들의 합의는 공정하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고 여기 모든이 들어가서 지금 우리를 곤란하게 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 원초적인 입장이라고 하는 건 일단은 여기 평등한 사람들을 평등하게 취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두가 동등한 입장에 처해져 있는 최종적인 원초적 상황이고 그것을 구성하기 위해서 이런 조건 저런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 포함한 상태에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공정하냐고 물어보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답이 되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조금 난해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디귿, 기본적인 자유들은 어떤 조건에 대해서 제한 없이 보장되는가? 자, 물론 기본적인 자유들을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하기는 하지만 제한 없이가 아니죠. 이 기본적인 자유들은 상충할 수 있기 때문에 상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한할 수 있지요. 제한할 수 있지요. 그래서 요거 X 이렇게 오시면 되겠고요. 리을 가겠습니다. 노직은 정당한 노동이 없어도 소유권을 성립할 수 있는가? 노동이 있어야 소유권이 성립된다라는 원칙은 우리 취득의 원칙인데 요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전의 원칙에 의해서 상대방에게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소유권이 성립되지요. 성립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오셔서 정답은 니은과 리을 이렇게 찾아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기 니은 선지가 우리가 살짝 조금 애매하게 나온 표현인데 이런 표현도 있을 수 있구나라고 알아두시고 우리 아시는 바대로 원초적인 입장에 놓여져 있는 당사자들이 모두 평등하고 모두 이렇게 하나의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합의라고 하는 것이 공정하게 진행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13번 보시겠습니다. 13번 사랑과 성 문제네요. 사랑하는 부부 사이의 형적 관계만이 정형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랑하시고요. 부부 사이시고요. 여기에서 이게 아니네요. 정당화될 수 있다는 주장은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라고 해서 얘네들이 안 된다는 거네요. 얘네들이 안 되고 자율성의 자율성의 원칙을 따라야 되는 거고 해악금지의 원칙에 의해서만 성적 관계가 정당화된다. 그 나머지 도덕적인 제약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니까 그러면 이건 자유주의적인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을, 사랑하는 부부 사이 외의 성적 관계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주장은 자기결정권을 오해하는 거야. 그러면 이분은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서만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출산, 양육으로 연결되고 결혼해야 되는 것이 성적 관계의 정당화의 필수적인 도덕적 제약이다. 이렇게 보고 있으시니까 이게 이제 보수주의적인 관점입니다. 예, 선생님이 처음에 잘못 봤던 것처럼 이렇게 앞에는 다른 얘기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또 이렇게 우리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꼭 끝까지 다 보시고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보통 이 성과 사랑에 관련돼서 보수주의적인 관점, 그리고 자유주의적인 관점, 그리고 중도주의적인 관점이랑 그리고 유사한 칸트의 관점 이렇게 우리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사상가로 딱 어떤 내용으로 딱 이렇게 단정지어서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 2학년 생윤 문제를 제가 보니까 자유주의적인 시각인데 결혼을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돼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분류해서 보지 마시고 제시문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봐 주세요. 혹시 다른 내용이 첨가돼 가지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분류 말고요. 다르게 분류가 되어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제시문의 내용을 꼭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지금 여기 우리 문제는 딱 보수주의와 자유주의로 나누어져 있어요. 자, 1번. 쾌락을 위한 성적 관계는 도덕적 평가에 제외된다. 아니죠. 쾌락을 위한 성적 관계가 허용이 되기는 하지만 도덕적인 정당화 기준이 요구되고 있는 거죠. 해악 금지 요거, 그리고 자율성, 자율적으로 합의해야 된다. 요거가 있는 거죠. 그 다음 2번. 자기결정권 행사의 제약 조건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위에 1번과 같은 표현이네요. 조건이 있죠. 3번. 생식적 가치를 위한 성적 관계가 비도덕적인 경우가 있다. 생식적 가치를 강조하기는 합니다. 출산과 양육이라는.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사랑도 해야 돼요. 부부라는 결혼도 있어야 돼요. 이렇기 때문에 이것만 강조한다라고 해서 모두 정당화된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도덕적인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조건이 여러 개가 필요하다라는 뜻이에요. 4번. 인격적 가치가 존중되어야 되죠.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 인격적 가치는 보수주의가 됐던 중도주의가 됐던 자유주의가 됐던 칸트가 됐건 모두가 인격적 가치는 존중되어야 된다. 그래야 도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요거는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사랑의 결합 여부로 성적 관계의 정당성이 결정되는 것은 중도주의 같은 경우죠. 자유주의는 사랑 필요 없어요. 사랑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정당성 결정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게 딱 기준이어야 되거든요. 이게 딱 기준이어야 되는데 보수주의는 사랑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결혼도 해야 되고 출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딱 결정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서 보수주의도 동의할 수가 없는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3번이고요. 14번은 정보윤리 문제네요. 예, 정보윤리 문제는 뭐 새로운 개념이 퍼블리시티권 뭐 이런 게 나왔기는 했지만 뭐 이게 라이트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저작권 관련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새로운 개념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뭐 지식을 물어보는 건 아니고 독해 수준의 문제를 풀게 되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봐주시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뉴미디어의 발전으로 개인의 초상, 성명 등과 같은 인격적인 속성을 정치적인 이윤 창출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격적인 속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이 등장을 하였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을 할 때 이걸 통제할 수 있고 배타적인 권리라는 건 그 사람만 이용하게 한다 이런 거죠. 계속 보죠. 유명인의 인격적인 속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광고하는 행위는 퍼블리시티권을 침해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런데 퍼블리시티권이 보장될수록 인격적인 속성을 이용해 자유로운 표현 행위가 제한될 수는 있어요.
자유로운 표현행위가 제한될 수는 있어요. 이에 따라 퍼블리시티권과 표현의 자유가 조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작권과 관련된 소유권은 사적 소유를 인정하기도 해야 되지만 표현의 자유를 함부로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 어쨌든 이게 약간 좀 라이트 쪽으로 와 있는 것 같죠. 예. 레프트 쪽이라기보다는. 예. 그러면 1번 개인의 인격적 속성을 이용한 영리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죠. 그쵸?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예, 정당화될 수 있네요. 네. 어쨌든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통제해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거니까요. 2번 개인에 속한 무형의 속성을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 게 지금 아까 퍼블리시티권이었었죠. 3번 개인을 식별하는 정보는 공공재는 아니죠. 이게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레프트가 아닌 거죠. 라이트인 거죠. 그래서 제한 없이 이용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통제를 받게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4번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수록 타인의 권리를 침해될 수 있어요. 그쵸? 여기 뒤집어서 얘기한 거니까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5번 공적 인물이 아니라 일반인도 퍼블리시티권을 가질 수 있다. 여기 유명인 이런 사람도 표현되고요. 그 다음에 타인의 인격 속성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뭐 유명인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인격에 관련된 속성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는 문제였고요. 15번 볼게요. 15번은 종교 문제가 나왔습니다. 종교적인 인간은 역사적인 현재에만 사는 것을 거부하고 성스러운 시간을 다시 획득하려고 노력한답니다. 종교적인 인간은 성스러운 시간을 이제 찾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 다시라는 거니까 회복한다 이런 맥락으로 쓰면 좋을 것 같죠. 종교적인 축제에 참여하는 것은 축제에서 현현하는 신화적인 시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현현 요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한편 비종교적인 인간의 대부분은 비록 의식하지는 못하더라도 여전히 종교적으로 행동하고 있어. 탄생, 결혼, 취임, 승진 이런 것들을 축하하는 의식이 이런 종교적인 현상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요거 엘리아데 성과 속이고요. 여기서 모든 인간은 종교성을 지니고 있어서 비종교적인 인간이라고 해도 종교적인 행동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번 종교적인 인간에게 성스러운 시간은 회복과 반복이 가능하다. 아까 위에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맞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축제에 가서 이거 시간 성스러운 시간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반복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으십니다. 2번 종교적인 인간에게 세속적인 시간에서도 성스러움을 체험한다. 세속적인 시간에서도 성스러움이 드러난다. 이게 이제 현현의 개념인 거죠. 현현의 개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거죠. 3번 종교적인 인간은 성스러운 사물 그 자체를 신으로 받아들인다. 사물은 사물이지 사물이 신은 아니죠. 사물은 사물이고요. 그 사물의 신이 드러나서 성스러운 거지 그 자체가 신은 아닌 겁니다. 4번 종교를 의식할 능력을 상실해요. 비종교적인 인간인 거죠. 종교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의식하지 못하면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 여기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5번 비종교적인 인간에게도 성스러움은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게 되죠. 이렇게 뭐 결혼, 취임, 승진, 뭐 탄생 뭐 이런 걸로 드러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네요. 이것도 뭐 이렇게 지식을 물어보는 그런 내용은 아니어서요. 독해 문제 수준으로 우리가 풀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16번 보시지요. 가불사상가들의 입장이고요. 중용이 나왔네요. 중용이 나왔으니까 요거 아리스토텔레스구나 느낌이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 얘기도 보시니까 지나침의 악덕, 모자람의 악덕 뭐 이런 얘기하고 계시네요. 아리스토텔레스구나. 을을 보시니까 수행자의 덕을 얘기하시면서 청정범행 뭐 이런 얘기 하시네요. 불교구나. 불교 수행자 얘기구나. 먹는 것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와 불교의 얘기입니다.
자, 1번. 적당한 음식의 양은 사람마다 차이가 없지 않죠. 사람마다 이게 대상에 있어서의 중간이고요. 대상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중간이지 대상의 중간이 아닙니다. 대상의 중간이 아니라 관계에서의 중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부터 10까지 중에 5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람마다 이 음식의 양은 적절한 양이 다르죠. 어린 아이가 먹는 양과 어른이 먹는 양의 적절한 양의 차이는 분명히 있으니까요. 동일하지 않습니다. 1번이 틀린 답이고요. 2번. 음식은 절제하면서 섭취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습관으로 우리가 길러줘야 되고요. 불교 3번. 식생활은 신체에 대한 영양 공급도 하고 이 외에 수양을 잘 하기 위한 그런 의미도 있죠. 맞습니다. 4번. 먹는 즐거움에만 탐닉하면 수양을 방해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절제해야 됩니다. 5번. 음식을 먹는 행위는 생존의 욕구와 관련은 되어 있죠. 먹어야 살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데 적절하게 먹어야 된다. 불교에서는 중용이라는 말 대신에 그래서 중도라는 말을 쓰시죠. 적절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문제는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17번, 요거는 이제 삶과 죽음의 문제를 이렇게 낸 것 같아요. 영혼이 육체로부터 최대한 독립했을 때 이데아, 플라톤이네요. 에 대한 최대의 사유를 할 수 있게 된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누구보다도 평생에 걸쳐서 영혼을 정화하고 싶어 한대요. 네, 플라톤이죠. 자, 기억. 철학자는 영혼과 육체의 불멸성. 영혼은 불멸하지만 육체가 불멸하지는 않습니다. 니은, 인간은 영혼을 돌보는 활동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거는 뭐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사실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플라톤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디귿, 참된 실제, 이데아죠? 이데아에 대한 인식은 인간의 감각이 아니라 이성을 통해서, 다른 말로 영혼을 통해서 가능하지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만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18번. 아프리카인의 수세기 동안 직접적인 폭력 나왔네요. 주인인 자 사회적 강자인 백인들과 노예이자 사회적인 약자인 흑인들 간에 구조적인 폭력으로 확산이 됐어요. 여기서 이렇게 확산이 되었답니다. 이는 인종주의적인 이념과 함께 문화적인 폭력을 또 재생산을 했답니다. 얘를 또 재생산했대요. 이후에 직접적인 폭력과 노예제도는 잊혀졌지만 구조적 폭력에 대한 차별과 문화적인 폭력에 대한 편견으로 계속 남아있대요. 직접적인 폭력은 사라졌어도 구조적인 폭력과 문화적인 폭력이 안 사라지고 남아있다. 그러니까 폭력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폭력을 모두 없애야만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갈퉁 선생님이 되시겠습니다. 자, 기억 보시면 모든 폭력은 의도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 모두 그렇지는 않죠. 이 구조적인 폭력도 마찬가지고 문화적인 폭력도 이런 편견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의도해서 편견을 갖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이다라는 말이 잘못됐고요. 니은, 위협에 폭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폭력이 최선의 수단이 되느냐? 갈퉁 선생님이 쓴 책 이름이 비폭력으로서의 평화예요. 그러니까 폭력은 평화를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폭력은 폭력을 낳으니까 폭력을 소멸시켜야 되는데 폭력을 수단으로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틀렸다. 그럼 정답은 디귿 리을이네요.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사상은 억압을 정상적이고 자연적인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사상은 문화적인 폭력이죠. 문화적인 폭력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폭력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리을, 착취,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착취가 문화적으로 정당화되게 되면 직접적인 폭력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맞아요. 예. 이게 다 폭력의 삼각형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꼭지점이라도 살아있으면 안 되고 이 모든 폭력의 꼭지점을 다 제거해 줘야 되고요. 평화는 평화를 낳고 폭력은 폭력을 낳으니까 폭력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지 말고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서 평화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19번 보시죠. 갑을 보시니까요. 경쟁, 불신, 공명심은 분쟁의 주된 원인이에요. 아이고, 요 세 가지가 분쟁의 원인이랍니다. 분쟁의 원인이랍니다. 인간은 지배자가 되기 위해서 또는 자기 방어를 위해서 또 자신을 얕잡아보는 사람들의 얕잡아보는 표현 때문에 폭력을 동원을 하게 된답니다. 이게 약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죠?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꼭 반드시 연결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모두를 위압하는 공통 권력이 없으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 상태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홉스 선생님이 되시겠고요. 홉스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전쟁 상태와 같은 분쟁 상태를 유발하게 되고 이런 어떤 본성을 인간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계시죠. 자, 그에 비해서 을을 보시면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모두 평등하고 독립적이에요. 사실 평등하고 독립적이다라는 표현은 홉스도 쓸 수 있는 표현이기는 합니다. 뒤에를 조금 더 봐야 되겠죠. 이 상태는 방종의 상태가 아니라 자유의 상태예요. 자유의 상태로서 자연 상태에서 자연법이 있습니다. 자연법이 있다는 것도 모두의 공통점이죠. 근데 무사공평한 재판관이 없어서 인간은 이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의 지배로 들어가게 된다.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건 로크 선생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살짝 우리가 조금 어려운 선지가 있긴 한데요. 그래도 플러스리라고 봅니다. 1번. 주권자의 자의적인 통치는 홉스 얘기입니다.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시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밖에 없으면 사실 굳이 사회계약을 왜 맺겠어요?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요. 있지만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주권자의 어떤 통치와 시민의 자유가 양립 가능하다. 이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리를 반드시 침해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보장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사회계약을 맺었겠죠. 그래서 이거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1번 정답이고요. 2번 사회계약은 모든 자연권을 양도할 것을 누구에게 요구할 수 없다. 그렇죠. 모든 자연권을 양도하지 않고 생명권을 양도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요구할 수 없다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3번 자연 상태에서 모든 인간은 자연법의 위반자를 처벌할 권리를 모든 개인이 갖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평한 재판관이 없어서 분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4번 개인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고 권력인 입법권, 국가의 최고 권력은 입법권입니다. 여기에 지배로 들어가게 됩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5번 자연권은 인간이 자신의 이성에 근거해서 행위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합니다. 그렇죠. 홉스에게서의 자연권은 이성이 파악해서 자기 생존과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로크에게서의 자연권은 생명, 재산 여기 하나가 자유가 들어가죠. 그래서 자유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틀린 답은 1번인데요. 네, 뭐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20번 과학 문제인데 토론 문제로 나왔습니다. 책임 관련해서 나왔어요. 과학자의 책임. 갑을 보시면요. 과학적 가설이나 이론이 정당화되는 과정에서 가치 중립적인 방법과 연구 윤리의 준수가 필요하다. 이거는 내적 책임이죠.
내적 책임을 긍정을 하고 계시고요. 객관성 확보에 대한 정원 명령이래요. 칸트 얘기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칸트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자, 을을 보시니까 동의한대요. 그러면 이분도 내적 책임에는 동의하는 겁니다. 내적 책임은 있다. 이렇게 동의하는 거고요. 다만 가치 중립적인 태도는 이론의 정당화 과정에 국한되어야 되고요. 정당화 과정에만 국한되고요. 연구 결과를 활용할 때에 대해서는 윤리적인 숙고가 필요하다. 여기는 가치 개입이 들어간다라는 거니까 외적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갑은 아니랍니다. 과학은 사회와 무관한 자체 발전의 논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 기업가와 같은 사회 구성원이 연구 결과에 대한 책임의 몫을 져야 되니까 과학자는 중립적 관찰자로서 내적 책임만 지면 된다. 외적 책임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더 안 봐도 될 것 같죠? 아마 작년에 오펜하이머의 영화가 유명해져서 아마 요 예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인 책임, 외적 책임을 감수해야 된다라고 을이 주장하고 있으시니까 내적 책임은 둘 다 얘기하는 거니까요. 이론 정립 책임, 그 다음에 날조 조작 금지, 요거 내적 책임이죠. 그 다음에 가치 중립적인 사고가 필요한 요 내적 책임과 관련해서는 모두가 동의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연구 결과를 활용할 때는 이제 외적 책임인데 경제 발전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느냐? 요거는 이제 책임 분야가 아니에요. 그냥 경제 발전의 도구가 되느냐라는 거니까 이것도 두 사람 모두가 동의할 내용이고 4번이 지금 연구 결과 활용에 대한 책임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토론의 쟁점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많이 어렵지는 않았지만 기존에 이제 안 나왔던 그런 선지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서 여러분이 조금 곤란했을 수도 있겠지만 천천히 풀어보시었다면 그래도 웬만큼 맞출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모의고사였으니까요. 여기 이제 새로운 어떤 표현들을 어떻게 여러분이 접근을 하시고 해석을 하면서 공부해 둬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시고 정리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모의고사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네, 수능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만나서 또 질문 받아볼게요. 고생하셨습니다.